대궐 안으로 도망친 벌거벗은 여인. 시간을 조금 거슬러 강쇠일행이 임디령을 구하기 위해 강쇠를 폭주하게 만들자는 의논을 하고 있던 때로 돌아가 보죠. 강쇠일행의 계획을 모두 엿듣고 있던 남장 여인은 아무도 없는 외진 곳을 찾아가더니 숨겨두었던 비둘기를 꺼내들었어요. 남장 여인은 지금까지의 산채 상황을 정리하여 작은 종이에 깨알 같은 글을 적어 조그만 통에 넣고 전서구의 발목에 묶어 날려보내 자신의 소임을 마쳤어요. 이제 이 편지가 전달되면 머지않아 관군이 이곳을 급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 강쇠라는 사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나는 계속 남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강쇠일행이 하는 짓을 계속 염탐하고 있던 남장 여인은 두 도사가 달을 띄우고 이내 강쇠가 폭주하여 괴력을 발휘하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것이 사람인가 괴수인가? 저런 자를 이곳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관군이 온다 해도 피해가 만만치 않겠구나. 내가 나서서 저자를 유인하여 따돌린다면 이를 처리하기가 순조로울 것이다. 생각을 마친 남장 여인은 신중히 판단할 겨를도 없이 오직 강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무작정 춤을 추며 유혹하고 있는 미호와 강쇠 사이에 끼어들어 강쇠의 시야에 화끈한 자극을 주어 주의를 끌고는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하였어요. 폭주한 강쇠가 바위를 부수고 쇠사슬이 끊어지자 전라의 여인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것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자에게 잡혀 봉변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겠는걸?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조선 제1의 무사에게 수련을 받은 나이지 않은가? 쉽사리 잡힐 수는 없지. 여인은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하였어요. 여인은 무예가 출중하여 몸놀림이 여느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빨랐지만 폭주한 강쇠가 이성을 잃고 쫓아오는 속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으니 두 사람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쉽사리 좁혀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두운 산속을 얼마를 달렸는지 모를 시간이 흐르고 여인도 이제 체력을 다 소진하여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쇠는 여전히 콧바람을 씩씩거리며 충혈된 눈으로 이성을 잃고 달려오니 여인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끝이 없겠구나. 일단 도성 가까이 왔으니 산을 타고 도성 안으로 들어가자. 여인이 북한산을 넘어 한양의 도성 안으로 도망치자 이내 궁궐의 후원 쪽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이제 나의 체력도 한계에 온 듯하군. 대궐 안은 복잡하니 저자가 분명 길을 잃을 것이다. 나는 대궐 내부의 지리에 밝으니 일단 궐 안으로 들어가 숨을 곳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몸을 가릴 옷부터 구해봐야겠다. 생각을 마친 여인이 대궐의 후원 쪽 담을 훌쩍 넘으니 강쇠 역시 여인을 따라 담을 넘어 대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대궐 안으로 숨어든 여인이 주위를 살펴보니 으슥한 곳에 외딴 거처가 하나 눈에 띄었어요. 여인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급한 김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이가 제법 들어 보이는 상궁 하나가 잠결에 놀라 눈을 뜨고 소리쳤어요. 웬 놈이냐? 아니 놈이 아닌가? 여인은 상궁이 자신을 미처 제대로 보기도 전에 상궁이 벗어놓은 옷 한 벌을 잽싸게 집어들고는 창문을 통해 몸을 날려 빠져나왔어요. 바로 그때 강쇠가 상궁의 거처로 달려들어와 상궁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치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웬 놈이냐? 눈가를 왜 그렇게 무섭게 뜨고 노려보는 것이냐? 망쳐스럽다 이놈아, 흉측한 놈. 강쇠는 기괴한 신음소리를 내며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상궁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상궁의 방에서 빠져나온 여인이 뒤를 돌아보니 강쇠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왜 그 괴물 같은 놈이 따라오는 것을 멈춘 것이지? 그때 방금 빠져나온 외딴 상궁의 거처에서 강쇠의 괴성이 들려왔어요. 이놈아, 저리 가거라. 나는 임금을 모시는 궁녀의 몸이란 말이다. 아, 불사. 그자의 목표물이 바뀐 것인가? 이 일을 어찌하지? 더 이상 달아날 힘도 없는데 저 방에 있는 상궁에게 내가 씻지 못할 죄를 짓고 말았구나. 그때 하늘에는 순식간에 구름이 잔뜩 모여들더니 요란하게 천둥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하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어쩌나 요란한지 주위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것만 같았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천둥과 빗소리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미안하게 되었소. 내 이 죄는 언젠가 돌려받겠소. 이름 모를 상공에게 사죄의 말을 남긴 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때는 20여 년 전, 한 사내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숲속을 달아나고 있었어요. 그 뒤를 관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가 그를 바짝 쫓고 있었는데 모두 복색을 보아하니 모두 관병들로 보였어요. 사내가 숲을 헤치고 나아가니 그곳은 막다른 절벽 끝이었어요. 뒤따라온 관병의 수장이 절벽 앞에 멈춰선 상처 입은 사내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 상처 입은 몸으로 잘도 얘까지 도망쳐왔구나. 이제 더 이상 달아날 곳도 없으니 이제 순순히 목숨을 내놓아라. 상처 입은 사내는 들고 있는 검으로 땅을 짚고 간신히 버티고 서서 관병들을 향해 쓴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기습만 아니었다면 너희들 모두는 나의 적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얕은 수에 당하고 말다니 어리석은 내가 원통할 뿐이다. 조선 제1검 최협의 끝이 이리 허망할 줄 그 누가 알았겠느냐. 못들 하느냐. 어서 저놈의 목을 가져오너라. 수장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부하들은 일사불란하게 최협을 향해 다가갔어요. 물러서거라. 너희 같은 피라미들에게 내 목을 내어주느니 스스로 자결할 것이다. 말을 마친 최협이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끝도 보이지 않는 절벽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수장은 최협이 몸을 던진 절벽으로 다가와 까마득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이야기하였어요. 저 몸으로 몸을 던졌으니 목숨을 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명이 질긴 자이니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지. 너희들은 산길을 돌아 절벽 아래를 샅샅이 살펴 저자의 시신을 확인하거라. 수장의 명에 부하들은 걸음을 재촉하여 모두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부하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수장은 절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그래도 한때 그대를 존경하였소. 그대의 시신이라도 잘 거두어 고이 모셔드리리다. 이것이 내 마지막 당신에 대한 의리이자 사죄요. 이야기가 갑자기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였네요. 강수의 뒷이야기가 몹시 궁금하지만 잠시 20년 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해야겠네요.